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수. 박수 처음이에요. 박수를 쳐주시는구나. 아, 좋네요. 일단, 저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게 될 황재원입니다. 황재원이고, 오늘 잠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건데, 잠깐 여쭤보니까 앞에 선생님분들이 많이 자세히 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오리엔테이션 하고, 오늘 첫 수업이니까 뭐 공부 많이 하려고 오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물론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오늘 공부를 막 처음부터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첫 수업이니까 좀 간단히 내용은 조금만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오리엔테이션에서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공부하자. 학개론 이런 거고, 이렇게 공부하자. 그리고 1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좀 설명해 드리고, 우리 시험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에 오늘 1차 목표는 부동산 학개론의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간단히 좀 설명할 건데, 개념 이해가 있어요. 지금 과정이 개념 완성이고, 인문 강의라고 개념 이해가 스튜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동영상 올려져 있어요. 이걸 좀 듣고 오시면 너무 도움이 될 텐데, 절대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꼭 나오고 필요한 것들만 제 개념 이해 과정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져 있으니까 이걸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 될 거예요. 절대로 시간 낭비 아니니까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개념 이해 영상을 조금 수강하시고 이제 개념 완성 지금 과정을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자, 첫 번째 이제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공부하자라는 건데, 정확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해요. 우리 이제 부동산 학개론은 우리가 부동산학이라는 건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을 부동산학이라 그래요. 여기에다가 개론이라는 걸 붙였어요. 우리가 건축학개론 이런 영화도 있었고, 철학개론, 심리학개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론이라는 얘기는 어떤 부분을 깊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에 가장 간략하게 요약한 기본 원리를 배우는 과목을 개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의 전체 구성 이론을 간략하게 배우는 학문이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를 배우다 보니까 범위가 좀 넓고 용어가 많이 등장해요. 용어, 이제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우리 단어 뜻을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정확한 용어와 개념의 이해는 모든 말 문제, 우리 이제 부동산 학개론의 문제가 40문제 출제될 때 계산 문제가 9문제 정도 출제되고 말 문제가 31문제 정도 출제돼요. 평균적으로. 이 말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이때 이제 토대가 될 거니까 용어를 잘 정리해야 된다. 잠깐 좀 얘기하자면 공부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념.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건 개념과 사실은 좀 달라요. 개념과 사실은 다른데, 이 사실은 단순 암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학개론에서 학자별 이론에서 리카도의 차액지대 이론이라는 게 등장해요. 리카도의 차액지대. 리카도는 학자 이름이에요. 외국 학자죠. 얘가 리카도라고 하는 건 그냥 팩트예요. 이건 외워야죠. 얘가 박카도도 아니고 뭐 김카도도 아니고 리카도예요. 그러니까 리카도라는 건 사실이니까 외워야 되는데, 차액지대라는 걸 그냥 단순히 리카도가 차액지대 얘기했다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차액지대라는 건 이건 개념이에요. 왜 리카도라는 학자가 차액지대라는 말을 썼는지 이 개념을 파악해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잠깐 얘기하자면 차액지대, 우리가 리카도라는 학자가 차액지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차액과 지대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을 썼는데, 이 차액이라는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차액은 뭘까요? 차액. 우리가 뺀다를 차감한다라고 한자로 쓰고 더하는 걸 가산한다 이런 말을 써요. 이런 용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소설책을 포함해서 만화책을 포함해서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휘의 양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단어의 뜻이나 어휘의 양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면 스스로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단어의 뜻을 해석하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찌됐거나 차액은 뺀 금액을 얘기해요. 뺀 금액. 자, 지대는 토지의 사용 대가를 얘기하는데, 지대라고 얘기할 때 이건 토지 임대료예요. 토지 임대료. 그래서 뺀 값이 토지 임대료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게 리카도인데, 이 당시는 농업사회되다 보니까 농경을 해가지고 경작물을 재배해서 곡물이 나오면 이걸 팔았겠죠. 가격이 나왔을 거예요.
이 가격에서 이 농작물을 재배할 때 들이는 생산 비용, 생산비라고 하면 만드는 데 들어가는 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잡값, 사료값, 비료값,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빼서 남는 돈이 있을 거예요. 100원에 팔았는데 들어간 생산비가 만약에 60원이라면 40원이 남겠죠. 이 40원 남는 걸 지대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게 차액지대예요. 그럼 남는 거니까 우리가 이 남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잉여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차액지대라는 개념을 이해한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나중에 리카도 나왔을 때 차액지대라고 하면 차액지대라는 단어 속에 함축된 의미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가격과 생산비가 동일한 경우는 무지대 토지가 된다. 지대가 0이다. 맞아요.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가 지대였는데 똑같다라면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으면 0이 되겠죠. 무지대가 돼요. 이런 것들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학계로는 단순한 암기할 부분도 있지만 어떤 개념이 나오면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해야지 하나의 문장이 동일하게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학계론만 법이 아니고 학계론만 학문이고 나머지 1차의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나머지는 다 법이에요. 다 법과목인데 학계론만 학문이다 보니까 하나의 정해진 뭐 조문이 있어서 이게 반드시 이 조문으로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한 문장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응용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뭔가를 높인다, 증가시킨다, 향상시킨다, 재고시킨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 표현으로 절대 나오지 않고 A 출제자는 증가시킨다라고 표현하고 B 출제자는 향상시킨다 표현하고 C 출제자는 재고시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재고는 어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고, 아이 얘기하는 건 다시 생각한다는 얘기고 이건 높인다, 향상시킨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다양한 표현이 있다 보니까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학계로는. 그냥 단순 암기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어라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 못 풀면 사실 합격 못 하는 거잖아요. 잘 알아듣는 것과 문제 잘 푸는 건 또 별개예요. 이따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자, 그래서 개념은 용어에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의 용어를 제가 잘 수업 중에 풀어드릴 거니까 그냥 넘겨가시면 안 되고 나중에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암기는 할 거예요. 카차라고 이렇게 카차라고 암기 코드가 있어요. 달리는 차 있죠, 차. 차를 영어로 카라고 하죠. 그래서 공통된 단어가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카가 차다 이렇게 카차 외우긴 하겠지만 외운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차가 나왔을 때 차액지대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다 함축해서 이렇게 공부하셔야 암기도 줄어들 수 있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거. 어찌됐거나 학계론에서는 사실도 나오니까 암기도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다 이 개념이라는 이해가 필요한 원리 개념 같은 것들이 중요시한 내용이고 합격을 위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된다.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 이해의 필요는 용어부터 시작돼요. 용어의 뜻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고. 자, 두 번째, 계산 문제가 있는데 좀 거부감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계산 문제. 학창 시절에 막 수학을 포기했다. 나 수학 잘 못한다. 이런 분이 있을 텐데 어찌됐거나 지금도 이제 마음속은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됐으니까 저도 이제 1년 동안 여러분 합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가장 좋은 강의 하려고 노력할 건데 계산 문제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진짜 지금부터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부동산 학개론 4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평균 9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비중이 높잖아요. 40문제 중에 9문제라면 거의 뭐 25%를 차지하는 거예요. 10문제 나온 적도 있고 11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고. 자, 풀이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의 풀이법으로 초등학교 더하기 빼기 분수식 비례식부터 다 설명해줘서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이 계산 문제는 풀 수 있다 없다가 점수와 연관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이 정도면 풀 수 있어. 한번 풀어보니까 답 나왔네. 막상 이 문제가 실제 시험장에 나왔을 땐 풀질 못해요. 왜냐면 시험장에서는 막 긴장되고 초조한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계산 문제 하나를 잘못 건드려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한 2분 걸렸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이것 봐라. 내가 예전에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네. 해가지고 다시 풀어가지고 한 7분 걸려서 답을 나왔대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40분에 이제 40문제를 푸는데 50분이 주어져요. 한 과목에.
그럼 이제 마킹하고 좀 검수하는데 5분, 10분 썼다라고 한다면 거의 1분에 한 문제꼴로 풀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계산 문제 한 문제를 7분을 썼다라면 나머지 문제를 못 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긴장감이 들면서 막 심장 빨라지면서 초조하면서 이제 아는 문제도 다 안 보이고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려요, 계산 문제를. 근데 계산 문제를 풀어야 안정적인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이해를 했다라면 이건 제가 시켜드릴 거예요. 아주 너무나 다 너무 쉽게 잘 이해시켜 드릴 건데 여러분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주구장창 풀었던 거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학기론 시험 수업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학기론 수업이 있으니까 이때 딱 왔을 때 앉았을 때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투자해 가지고 전에 풀었던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까? 계산기 가지고 와야 돼요. 계산기 눌러가지고 푸니까. 그래서 학기론 수업 때마다 3문제, 5문제, 10문제씩 풀었던 거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1년 지나면 딱 보자마자 눈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험장에서 그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자신 있게 시간 내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합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계산 문제라는 거. 9문제가 출제될 때 9문제를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합격 점수 이상을 맞으려면 3, 4문제, 즉 4문제까지 맞으면 너무 이상적이에요. 4문제면 10점에 해당돼요. 이 10점의 계산 문제가 필요하다. 계산 문제는 난이도를 상중하로 구분했을 때 하짜리가 없어요. 난이도 상이나 중에 해당돼요. 다. 그러니까 난이도 하짜리 문제는 공부만 적당히 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데 난이도 중과 상짜리 문제가 합격 점수 이상을 맞으려면 20점 이상이 필요해요. 이 점수를 계산 문제 4문제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더 맞으면 사실 민법에 도움도 될 수 있을 거고 어찌됐거나 계산 문제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 합격생들한테 물어보면 65점, 70점 이상을 맞은 사람들을 다 물어보면 무조건 다 계산 문제 포기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산 문제를 무조건 다 3문제 이상 풀었던 사람들이 학교는 65점 이상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지금은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계산 문제를 하나씩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알아듣고 물론 이해 안 되면 질문해야 돼요. 오프라인 수험생들은 학원에 나왔으니까 그만큼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절대로 이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면박 주지 않을 거예요.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줄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찾아오셔서 질문하고 알게 됐으면 꾸준히 반복하시는 거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고 동영상 강의 들으시는 분도 Q&A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계산 문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계산 문제가 9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계산 문제 유형이 많지는 않아요. 18가지 유형이 있어요. 18가지라고 하면 많은 것 같지만 그 중에 9문제가 나온대요. 그러면 2개 유형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출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2개 중에 하나 나온대요. 이거 아니면 이거 나온대요. 그러니까 18개 공부해서 둘 중에 하나 계속 나온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점수를 높게 맞는데 굉장히 유리한 과정이에요. 유리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18가지 유형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풀 수 있겠다, 이건 쉽게 느껴졌다, 이런 걸 중심으로 꾸준히 공부하고 이게 완성이 되면 좀 더 어려운 것도 좀 해보면서 하나씩 추가시켜 나가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9개는 다 필요가 없고 이 중에서 4개, 5개 이상 맞으면 너무 좋아요, 사실. 그러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고 계산 문제를 4문제, 5문제 풀었는데 떨어졌다, 1차가 안 됐다. 이건 학계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민법을 못해서 떨어진 거지 학계론은 무조건 65점 이상 나왔을 거예요. 어찌됐거나 계산 문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잘 풀어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거에 부분이긴 하지만 이해 과목이에요. 무조건 암기가 끝이 아니라 법은 사실 암기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조문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나왔던 조문이 그대로 있고 이거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판례도 항상 일정한 판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변화된 내용들이 크게 나오지 않는데 학계로는 하나의 내용이 예를 들면 수요 공급의 원리 자체가 이걸로 문장 하나를 만들고 2개를 만들고 뭐 3개를 만든다가 아니라 수요 공급의 원리는 수백 가지의 지문을 만들어내요. 수요 공급 원리만으로도. 이것들을 각각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하나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서 이렇게 지문이 변형돼도 당연히 맞지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고
제대로 이해한 학계론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합격자가 제 별명을 시몬스라고 했어요. 흔들림이 없다. 어찌됐거나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한 학계물은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제대로 딱 공부를 대놓은 이게 제대로 완성이 되어 있는 학계론은 그 이후에 공부할 시간이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한 번만 딱 정확히 내놓으면 그 뒤에는 아주 최소 공부만으로도 그 점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다른 거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공법이나 세법이나 공시법이나 민법은 좀 덜하긴 한데 이런 것들은 배우면 다음날 가면 까먹어요. 또 외웠는데 또 이틀 뒤에 까먹어요. 또 외웠는데 일주일 뒤에 까먹어요. 계속 이걸 반복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사실 이해가 아니라 행정 절차법이라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도지사, 뭐 시장 군수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뭐 의결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외워야 돼요. 행정 절차라는 건. 이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외워야 되는 건데 학계로는 그렇지 않아요.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쭉 풀어내서 한번 정확히 이해하면 쭉 이건 나중에 계속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공부를 조금 해도 안정적으로 점수를 고득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과목이어서 동차 합격하는데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과목이 학계론이다. 내가 학창 시절에 국영수를 조금 어느 정도 했다. 그럼 학교는 너무 쉬워요, 사실. 그러면 뭐 설명하는 거 잘 알아들을 거고 금방 어느 정도 고득점이 딱 돼가지고 안정적이 될 거고, 물론 학과 공부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노력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한번 정확히 처음에 학교론을 잘 이해해 놓으면 후반에는 사실 학교론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점수 얻어서 다른 과목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확한 이해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해주면 암기량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자, 결론은 지금까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해가, 기본적인 이해는 용어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계산 문제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학교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학교론 공부할 때 밴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밴드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론의 정석, 황재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밴드가 나올 거고, 밴드를 활용하시면 좋을 거고, 아마 이제 12월 중순이나 12월 초부터 매일 이제 기출문제 2문제씩을 밴드에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짧은 시간 동안에 뭐 화장실 갈 때든지 뭐 시간 날 때 밴드 들어가서 기출문제 2문제 풀어보시면서 내가 정확히 배웠던 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실시간 라이브 강의가 있는데 이거 이제 34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는 뭐 다른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어려워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여기를 어려워하고 이 단원에서 이게 어려워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정규 수업이 아니라 그냥 보충 수업이에요. 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업을 밴드를 통해서 공지하면서 라이브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이름은 심기일전으로 정했고, 그래서 12월부터 해서 첫째 주와 셋째 주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물론 이제 밴드에 들어오시면 공지가 정확히 될 거예요. 보통 한 3시 정도부터 해서 문제를 10문제 풀고 10문제 푸는 시간을 딱 공개하고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 해주고 거기에 따른 추가 보충 내용에 어려워하는 것들 설명해 주거나, 모의고사 본 다음에는 모의고사에서 어려워하는 문제 같은 거 필요해서 선별해서 한 20문제 정도 제가 풀어주거나 어려운 단원들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건 보충 수업이니까 그냥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댓글창 보면서 소통하면서 뭐 전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제가 보충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좀 더 추가적으로 풀고 싶은 사람들은 이 밴드에 참여하셔서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거고, 이때는 뭐 이제 그냥 유쾌하게 제가 수업 중에 뭐 딴 얘기 별로 안 해요. 뭐 웃긴 얘기도 별로 안 하고 저 따로 뭐 개인적인 얘기 이런 것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수업만 열심히 할 거예요. 수업을 듣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이건 보충 수업이니까 그냥 제멋대로 하는 수업이에요. 뭐 노래도 할 거고 막 뭐 혼자 뭐 이상한 행동도 할 수도 있겠고, 어제 그런 보충 수업이 있을 거라는 거 밴드 들어오시면 공지사항 확인해서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커리큘럼 가이드 잠깐 볼게요.
사실 전에 이제 제가 다른 메가랜드 캠퍼스에 수업을 했더니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좀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뭐 그래도 알아듣고 있죠? 네. 자, 1년 커리큘럼인데 이 2시간 땅이 아닌데? PPT가 잘못 올려진 것 같아요. 이 커리큘럼은 이따가 다시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거 야간반 수업 PPT를 올려주셨네. 다시 하죠. 이럴 수가. 일단 보죠. 11월, 12월에 지금 이제 11월, 12월인데 자, 이 과정을 개념 완성이라고 해요. 자, 개념 완성 과정이 있고 우리 공부는 2개월 단원으로 2개월 기간으로 한 순환이 끝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목이 다 2개월로 한 순환이 끝나고 자, 1월부터 2월까지 해서 기본 이론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기본서를 받으셨겠지만 과목마다 좀 달라요. 학개론은 사실 기본서는 참고서용으로 쓰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공부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합격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합격을 위해서 왔으니까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합격을 위한 시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 공부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학교로는 그래서 기본서보다는 좀 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을 압축한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부교재로 공부를 해나갈 거고 11월, 12월에 1, 2월 달에는 스마트 학개론이라고 해서 스마트 학개론 부교재로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자, 이건 이제 한 130페이지 정도 되는데 가장 압축한 교재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록한 내용이고 물론 가장 간단히 표현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이 자세한 설명은 제가 수업 중에 말로 다 풀어드릴 거니까 내가 아는 것들은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암기하고 모르는 게 나오면 체크해놔서 적어놓고 1년 동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것들 기본적인 걸 중심으로 간략히 배우고 1, 2월 달에 이 스마트 학교에 나온 내용을 다 전부 다 배우시고 나중에 9, 10월 달에 자, 이걸 활용해서 9, 10월 달에 이론 총정리가 있는데 이때 이론 총정리 할 때도 스마트 학교론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문들, 비교 지문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교재가 있다라는 거, 스마트 학교론. 3, 4월 달에는 핵심 이론 과정인데 핵심 이론에서는 요약집으로 공부해요. 그래서 학개론의 이제 개념서라고 하면 이론서라고 한다면 이 스마트 학개론 하나와 요약집 하나 이렇게 두 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기본서는 받았으니까 야 그럼 기본서는 왜 줬는데? 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전체적이고 좀 더 깊은 내용까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기본서를 찾아서 참고용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 기본서가 도움이 되고 이 기본서는 시험과는 크게 학개론 과정은 크게 관련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스마트 학개론만 공부하신 분 예를 들면 저한테 1년 동안 스마트 학개론만 공부했는데 85점 맞으신 분 수두룩해요. 요약집까지 공부하면 95점까지 맞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요약집은 약 한 250페이지 정도 될 거고 기본서는 400페이지가 넘어가요. 500페이지, 600페이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학개론은 기본서는 크게 많이 중요하지 않고 참고서용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른 과목을 볼 때 민법이나 공법은 좀 달라요. 민법이나 공법은 선생님 아마 얘기하셨겠지만 기본서를 좀 더 읽은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에요. 민법 정도는 기본서 읽을수록 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마 민법 선생님과 공법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나실 때 그 단원의 기본서를 같이 읽어주시면 아마 공부하는 데 크게 도움 될 거고 이건 직접적으로 시험 성적과도 관련이 되니까 민법과 공법이나 이런 기본서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학개론은 이렇게 부교재 스마트 학개론과 요약집으로 공부해 나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 순환에서 11월, 12월, 1월, 2월, 3, 4월 이때 이론을 이제 3번 정도 배운 거예요. 물론 11월, 12월 달에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처음부터 무조건 막 많이 공부하려 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만 공부할 거고
이때 이론 정리 한 번, 이때 이론 정리 한 번 하고 여기 이제 간단히 중요한 걸 배웠는데 이 이론을 정리한 건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근데 알아는 듣겠다. 선생님이 얘기한 건 다 알아는 듣겠는데 문제를 풀면 점수는 안 나온다. 문제는 못 풀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건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잘 풀어야 합격을 하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어도 시험 봤는데 60점 이상이 나왔어요. 그럼 합격해요. 근데 너무 잘 알아들어요. 선생님이 뭔 얘기할지 농담을 뭐 할지 오랫동안 장수생들이 뭐 5년, 10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있어요. 잘 알아듣는데 문제만 풀면 45점, 50점밖에 못 맞아요. 합격을 못 해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론 정리한 과정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후반은 문제풀이 과정에 좀 집중돼 있어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5, 6월 달에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있어요. 이때 이제 기출문제집으로 공부를 하고 물론 여기에다가 필요한 이론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론이 어떻게 우리 전에 시험에서 똑같은 공인중개 시험에서 기출이 됐는지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볼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합격을 하냐 못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기출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기본 이론을 공부했던 거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 기출문제를 잘 풀어내야 돼요. 우리 시험제도는 모두 다 사실 국가자격시험 모두 다 그래요. 난이도가 정해져 있어요. 사실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수준이 난이도 하 거의 똑같게 전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나와서 다시 나왔던 게 4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40점은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40점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난이도 중짜리가 30% 정도가 나오는데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나오거나 두세 개를 합쳐가지고 병용해서 나오거나 이렇게 좀 더 종합적이고 응용해서 나온 문제가 난이도 중 이게 30%예요. 난이도 상짜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 내에 못 풀거나 기본서에 없는데 시사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이렇게 된 것들이 난이도 상짜리 문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잘 풀면 사실 70점까지 맞는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계산 문제는 다 난이도 중과 상짜리에 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합격을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집이 뭐냐 그러면 기출문제집이에요. 얘는 한 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할수록 합격에 가까워지는 교재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문이 5개가 나오면 답이 1번이지만 사실 기출문제집을 공부할 때는 2번, 3번, 4번, 5번까지를 정확히 해석해서 얘가 다음에 기출에서 나오면 얘가 뭘 속여서 내겠다. 이렇게 속여서 틀리게 낼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해서 공부하는 교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수험서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기출문제집이에요. 이걸 보고 모르겠으면 요약집이나 스마트 학교를 찾아서 이때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확인해서 여러 번 공부해야 될 거고 이걸 좀 더 이제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계속 풀면 뭔가 우리가 좀 이제 응용된 사고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에 좀 더 변형시켜서 응용해서 예상문제 풀이 과정이 있어요. 예상문제 풀이 과정이 7월, 8월 과정에 있고 자, 이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9, 10월 달에 마무리 정리가 있어요. 이때 이제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론을 총정리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동형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 동형 모의고사는 뭐냐면 우리 시험은 매년 10월 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로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고 1차, 2차를 동시에 봐요. 하루에. 1년 공부했던 걸 하루에 다 풀어내야 돼요. 1차, 2차도 또 같은 날에 보니까. 그러니까 긴장되어서 공부했던 실력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멘탈이 약하신 분은 더 그렇고 그런 걸 좀 더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당황할 수 있고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걸 대처하는 능력들을 우리가 좀 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시험과 똑같이 시간을 주어지고 40문제 전 과목의 내용을 4주 동안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그 시험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새로운 문제를 공부하는 것도 맞지만
이때 중요한 건 실제 시험에서 내 공부했던 걸 풀어낼 수 있도록 시간 내에 풀어내는지, 내가 당황하지 않고 알고 있는 걸 정확히 풀어낼 수 있는지. 우리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건 공부가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해서 아는 것도 답을 못 찾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문제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런 문제가 많아지면 사실 우리가 또다시 투자해가지고 또 공부를 해야 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실수 줄이는 과정이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1년 과정이 이렇게 커리큘럼이 진행된다라는 거. 자, 11월, 12월 개념 완성과 1, 2월 달에는 부교재 스마트 학개론으로 공부를 해 나갈 거고, 얇은 책으로 기본서는 집에서 잘 모셔놓고 필요한 부분, 참고 사항을 필요로 할 때만 그 부분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고, 3, 4월 달에 요약집으로 공부를 할 거고, 이제 중요한 건 기출문제집이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합격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합격 하나 딱 생기는 거고, 이거 잘하면 합격 2개 생기는 거고, 마무리 잘하면 합격 별 5개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진행할 거고. 자, 커리큘럼은 이렇고, 그리고 3월 달부터는 모의고사가 진행돼요. 전공 모의고사. 무조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뭐 공부가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게 적어서 뭐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험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사실 몰라도 모의고사에서 실제 시험과 비슷한 모의고사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내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어떤 느낌인지를 잘 받아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는 이런 거 중요하게 나왔으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걸 알아내는 과정이지 점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점수는 10월 달 시험 날까지 60점 이상 평균만 만들면 되는 거지, 앞에 90점, 30점 이거 전혀 의미 없어요. 90점, 30점 큰 차이가 없어요. 이때나 90대의 이 3월 달에 90점 맞은 사람이나 30점 맞은 사람이나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고 점수가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가능한 모의고사는 가능한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합격에 도움 많이 될 거고. 스마트 학교론 이 교재예요. 이제 압축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만 중심으로 묶어놔서 130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11월, 12월, 1, 2월 달 부교재를 쓸 거고, 계산 문제집이 있어요. 이 계산 문제집. 물론 이제 우리 교재에 다 계산 문제가 대표 유형이 들어가 있지만 시험에 나왔던 계산 문제만 모두 수록한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구입하셔서 1년 동안 계속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할 거고, 그래서 계산 문제 특강에도 이 교재를 쓸 거고, 기초계산 특강도 이 교재를 쓸 거예요. 다 무료예요. 무료로 진행할 거고, 일단은 아직 기초계산 특강은 1월 달에 11월, 12월이 끝나면 무료로 기초계산 특강을 할 건데, 11월, 12월 달에 배웠던 계산 문제 유형만 따로 모아서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무료로 특강을 진행할 거니까 이런 거 공지하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자, 핵심 키워드 특강집은 유료 특강으로 5, 6월 달에 진행하는 건데, 중요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기 위한 교재예요.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는 이렇게 필요한 단어를 채워 넣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놨고, 오른쪽에는 이것과 관련된 지문들이 실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는지 기출문제와 연관지어서 공부하는 교재고, 11월, 12월 달에는 핵심 키워드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문들만 뽑아내서 우리가 이제 매주 확인 학습 문제로 제시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걸 바탕으로 이 문제를 제가 오늘은 뭐 진도를 많이 나갈 건 아니니까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때 딱 채워보는 연습. 문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는 읽었는데 지문을 틀려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옳고 틀린 거에 대한 해석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지 못해요. 문장이 굉장히 길게 있을 때 이 문장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단어가 만약에 30개가 있다면 이 30개 단어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나 2개나 3개밖에 없어요. 이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찾아내서 주변 단어들은 이 단어와 맞느냐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서 A가 들어가야 되는데 B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B가 들어갈 자리에 C와 D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이걸 좀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기 위한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나중에 이제 특강을 듣지 않아도 교재만은 따로 구입하셔서 연습하셔야 돼요. 이 지문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9, 10월 달에 이론 총정리 이렇게 비교 지문을 할 거고, 쪽집게 백선 이렇게. 이 백선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특강일 건데, 선생님들마다 가장 마지막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100문제를 간추려 가지고 공부하는 과정을 쪽지게 100선이라 그래요. 뭐 출제 적중률이 있는데 물론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 다마다 적중률은 높을 거예요. 근데 좀 이런 게 있어요. 잠깐 얘기하자면 적중률이 사실 높아요. 작년 100선에서만 거의 97.5%가 나왔어요. 그럼 다 나온 거잖아요. 올해 합치면 이 이론총 정리하고 100선 정도를 합치면 95%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나왔는데 근데 똑같은 일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사람 다 처음부터 저의 수업만 들었어요. 딴 선생님 거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둘 다 초시생이에요. 처음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시험을 봤는데 합격한 사람은 야 선생님 가르쳐준 거 다 나왔다 그래요. 불합격한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만 들었고 똑같은 수업을 다 들었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공부가 충분히 안 돼 있어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지. 이 사람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안 나왔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왔는지를 모를 정도의 공부가 충분히 안 됐던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든지 다 훌륭한 선생님들일 거예요. 메가랜드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우리 시험 대비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 물론 실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고 합격 점수 이상을 맞게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암기 코드 같은 게 있어요. 뭐 암기 코드는 아까 제가 이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무슨 암기 코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무조건 앞글자 따가지고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충분히 다 설명해서 이해시켜 준 다음에 이해한 걸 바탕으로 머릿속에 오래 남기기 위해서 독특한 암기 코드를 딱 만들어서 이 단어가 딱 떠오르면 전체 내용의 줄거리나 이해했던 내용들이 다 떠올릴 수 있게 만든 암기 코드예요. 그래서 암기 코드 활용해서 제가 수업에서 집중할 거고, 이 암기 코드 전체는 한 3월달, 4월달 좀 가면 완성이 될 거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자주자주 보면서, 예를 들면 첫 주차에 총론을 배우면 이번 시간에는 이런 거 나오겠네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고 여러 번, 두 번째 시간에는 경제론 배우면 이런 거 나오겠네 한번 수업 전에 한번 가볍게 쭉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시면 계속 읽어보실 거니까 마지막에는 시험 볼 때 굉장히 시간을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암기 코드로 이렇게 공부할 거라는 거. 95% 나왔지만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다 나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나왔다 그래요. 이건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해요. 열심히 하면 충분히 우리 시험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뭐 이제 뭐 이런 밴드에 가면 이제 합격 후기가 있는데 뭐 그냥 다 잘해서 고득점 맞았으니까 좋다 행복하겠죠. 아름다운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 다 중요한 건 다 고득점이에요. 다 80점 이상이에요. 80점 이상 맞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계산 문제가 저를 살렸어요. 계산 문제 다 맞았어요. 계산 문제 9개 중에 7개 맞았어요.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계산 문제를 반드시 맞아야 고득점 맞을 수 있다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뭐 선생님 너무 좋아서 뭐 했다. 1번 문제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안타까운 분들도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인데 다른 데서는 배우지 않았대요. 저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1번 문제가 정착물이 아닌 것 중에 가식수목이 있었어요. 가식수목. 근데 다른 데 공부했던 사람들은 가식수목이 뭔지도 몰랐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처음 공부 시작한 분들은 모르겠죠. 잠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를 가식수목이라 그래요. 얘는 정착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암기 코드로 처음에 등장하는 차가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암기 코드로 저랑 공부했던 분들은 1번 문제 편하게 아주 기분 좋게 풀어나가서 자신 있게 풀어서 긴장감을 좀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던 후기들이고, 그렇대요. 뭐 혹시 궁금하시면 밴드 들어오시면 다 있는 내용이니까 후기들은. 혹시 저에 대해 조금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메달TV 황재원이라고 있어요. 검색하시면 황재원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좀 잠깐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응원과 호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응원 남겨주시면 제가 더 그 에너지는 여러분한테 수업으로 다시 돌려드릴 거니까 열심히 강의하겠다. 여러분들이 할애하는 시간 절대로 헛되지 않게 더 노력하겠다. 그래서 여기선 빠졌지만 마지막에 나중에 뭐 60대 환갑 돼서 칠순 돼서 그때 학개론 공부했던 선생님이 이거 누구였지라고
기분 좋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 바람이고요. 자, 시험 제도 잠깐 얘기할게요. 자, 우리 시험 제도가 이제 1차와 2차 구분되어 있어. 이건 당연히 명확하게 알고 공부 시작해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공부를 시험 준비한다는 건 또 말도 안 돼요. 자, 1차, 2차가 있는데 1차에 두 과목이 있어요. 부동산 학개론, 민법. 2차에는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얘가 좀 수정해야 되는데 공시법과 세법 합쳐서 40문제예요. 그래서 각각 한 과목에 40문제씩 구성되어 있고 이 40문제를 푸는데 시간은 50분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두 과목을 푸는데 1차를 보는데 100분이 주어지고 2차에 1교시에 두 과목이니까 100분이 주어지고 2차 2교시에 공시법과 세법이 합쳐서 40문제니까 50분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40문제를 푸는데 50분이 주어진다. 그럼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사고를 요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우리 수능 같은 사고 유형의 수능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반복해서 공부했던 내용이 나오면 맞다 틀리다를 빠르게 해석해가지고 풀어내는 시험이라는 거. 공부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자, 부동산 학개론 1차, 민법 두 개가 있는데 얘들이 이제 평균 60점이 합격이고 40점 이상이 되어야 돼요.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40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한 문제가 배점 2.5점이에요. 40점에서 하나 더 틀리면 37.5가 되면 평균이 얼마가 이상이 됐든지 간에 무조건 불합격. 그래서 무조건 모든 과목 40점은 넘어야 된다. 그래서 평균 60점에 넘으면 합격이다. 1차, 2차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1년에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해서 합격을 준비하는 걸 동차 준비한다 그래요. 그래서 1차, 2차 동차로 준비했을 때 시험 봤는데 1차, 2차 합격하면 이제 합격증이 나오는 거고 1차만 합격하고 2차가 합격이 안 되면 다음 연도 한 번만 다시 기회가 주어져요. 1차 면제, 2차만 시험 볼 수 있게. 그래서 다음 연도에 2차 준비해서 2차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고 그때 만약에 2차가 안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또는 동차 준비했는데 2차는 합격을 했는데 1차가 안 됐다. 그럼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야 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2차가 합격했다는 의미는 1차가 합격이 전제되어야 2차 합격이 되는 거고 최종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차가 중요한 거예요. 1차는 무조건 합격을 해놔야 2차의 합격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1차 준비를 좀 위주로 하셔야 돼요. 초반인데 3, 4월 달까지 물론 이제 제 주관성이 약간 개입될 수도 있어요. 공법 선생님 얘기하면 뭐 화내실 수 있겠지만 공법책 가지고 세법책 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3, 4월 달까지는 무조건 민법이나 학개론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진짜 올해 무조건 합격할 거야. 2차까지. 그래서 2차가 너무 걱정돼서 안 되겠어. 2차도 공부해야 되겠어. 그런 사람이라면 2차는 중개사법까지만, 중개사법 정도까지만 공부하셔야 돼요. 나머지 공부하시면 사실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수업만 열심히 듣고 가장 최소한으로 선생님이 꼭 필요하고 이건 매년 시험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조금씩만 공부로 추가하고 나머지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무조건 다 학개론, 민법 이렇게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1차가 안정이 돼야 나중에 2차가 공부가 돼요. 1차, 2차 막 공부하다가 나중에 5월달, 6월달 인데 1차 점수가 45점, 50점 여전히 점수가 안 나오면 2차 공부가 안 돼요. 그럼 그 뒤에 동차로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이제 스스로 자기와 타협을 해요. 야, 어쩔 수 없고 이번엔 그냥 1차만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좀 더 게을러져서 1차도 안 되고 또 장수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조건 1차를 완성해놔야 최종 합격하는데 유리하니까 초반에는 1차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부동산 학개론 민법이 있는데 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꽈락 40점이 있다. 자, 2차에는 중개사법, 공인중개사가 지켜야 되는 법을 얘기하고 공법은 나라에서 규제하는 법을 얘기하는데 6개의 법이 합쳐져 있다고 들었을 거예요. 국계법,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령,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법이 가장 많이 합쳐져 있어요. 나중에 개발업을 하겠다 그러면 공법과 많이 관련돼 있죠. 토지용 규제 또는 건축법 이런 게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시험을 위한 공부지
나중에 실무에 이거 써먹으려고 나는 막 공법이 너무 좋아. 공법 선생님 막 노래도 해주고 막 유쾌해. 아주 재밌어. 라고 해서 공법에 몰두하시면 안 돼요. 시험을 위한 전략으로서 공법이 가장 어려워요. 물론 이제 공법 선생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건 중개사법이고 가장 낮은 점수를 맞아야 되는 게 공법이에요. 저도 공부를 해본 사람이니까 똑같은 내가 30시간을 투자했을 때 공법은 10점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중개사법은 똑같은 30시간이면 20점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얘와 얘가 우리가 중요도가 좀 다르게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한 문제 2.5점씩이에요. 그렇다면 중개사법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이게 효율적인 공부예요. 그래서 공법은 좋아하더라도 나중에 실무에 관여되어서 내가 욕심이 나더라도 시험을 위해서 좀 더 먼저 중개사법 고득점을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2차 준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제 주관성이 조금 개입됐어요. 선생님들한테 야 공법 중요한데 너 왜 공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공부해본 결과로 그런 시험을 위한 전략으로는 이게 효율적이다. 얘가 고득점이고 얘는 꽈락을 면해서 한 50점, 60점 정도로 목표를 하셔야 돼요. 아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공시세법은 공시법 이거 좀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보죠. 잠깐 공시법 수업 했을까요? 그렇죠. 공시가 뭐예요? 공시 알리다죠. 알려주는 제도죠. 이게 중요해요.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를 공시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시 수단으로 취하고 있는 제도가 뭘까요? 공시 제도가 뭐예요? 여기서 뭘 배워요? 공시법에서. 그래요. 등기 등록 배우잖아요. 등기하면 등기부가 있고 등록하면 대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시 수단은 공시 제도는 등기 등록 제도예요. 등기 등록 제도. 자,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이제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사실. 왜 등기 등록 제도가 공시 제도냐, 알려주는 제도냐, 이게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부의 정책으로서 얘가 공시 제도가 있어요.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옆에 있는 건물 하나 살려 그래요. 근데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고 알아낼 방법도 많지가 않아요. 얘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용도고 전체 면적 용적률이 얼마고 그다음에 소유권은 언제 누구한테 이전이 되었고 여기에 사법상의 제한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걸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때 이 건물의 주소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떼어보면 이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라에서는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의무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모든 토지와 건물들은 대장과 등기부가 있어요. 내가 이 정보를 알려고 할 때,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고 할 때 등기소에 떼어보기만 하면 기본적인 정보는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알려주는 제도의 일환으로 공시제도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배우는 거죠. 자, 어쨌거나 공시법, 세법이 있는데 세법은 세금과 관련되어서 공시법은 지적법과 등기법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지적법은 또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 또 얘기해 주시겠지만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고 꽈락 40점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맞으면 합격이고 10점 보태줄 수 있으니까 얘는 60점이 넘지만 35점이 꽈락이니까 불합격이에요. 근데 이제 1차는 둘 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뭘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없어요. 내가 학개론이 좋다고 해서 학개론만 열심히 하다가 학개론이 만약에 어렵게 나오는 해였다라면 망하는 거예요. 민법 너무 쉽게 나왔는데 민법 점수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1차는 둘 다 구분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자, 2차에서 이렇게 점수를 맞으면 가장 이상적이고 합격을 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중요. 2차를 공부할 때는 사실 1차보다 좀 더 수월해요. 중개사법은 사실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득점 맞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중개사법, 물론 크게라는 거지. 어려워요. 어렵지만 중개사법 고득점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중개사법 고득점. 얘를 80점 이상을 맞았다. 80점 이상을 맞으면 공법은 40점 맞았다 해보죠. 최저 점수 꽈락만 면했어요. 자, 근데 공시법이 이렇게 공시법에 24문제, 세법이 이렇게 16문제가 있는데 공시법은 다시 지적 12문제와 등기 12문제가 나눠지는데
이 지적 12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보면 60점을 맞으려면 24문제를 맞아야 돼요. 세법 16문제 중에 열심히 공부하면 10문제에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12문제 맞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고 지적이 또 쉬워요. 여기서 10문제 맞추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찍는다 하더라도 4문제 맞추는데 또 어렵지 않아요. 등기 다 틀린다고 다 찍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24문제 맞추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60점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공시세법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수업에 집중해서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공법도 마찬가지고 얘를 우선적으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2차 합격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내용은 딱 이때만 하는 거예요. 뭐 중간에 이런 얘기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2차 준비할 때 항상 마음속에 모든 선생님들은 각 과목이 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야. 다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고, 전략이라는 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장 중요시해야 될까? 이걸 했을 때 중개사법 고득점이 중요하고, 얘는 꽈락을 면하는 것이 중요하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딱 보면 이 공부했던 걸 다 거의 써먹지를 못해요. 공부했던 대로 안 나오는 게 공법이에요. 왜냐면 범위가 엄청 넓어요. 6개 법이에요. 얘는 법 하나잖아요. 이 공법은 6개의 법이 합쳐진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분량도 어마어마하고 암기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공법에 치중하시면 안 되고, 즐겁게 공부하시되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건 항상 중개사법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차가 합격에 2차가 의미가 있으니까 초반에는 1차 공부해야 된다. 3, 4월 달까지는 1차 학개론과 민법 공부하고, 2차가 정말로 내 걱정되고 올해 꼭 합격하겠다는 목표가 정말로 강하게 있다라면 2차는 중개사법 정도 초반에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같이 고르게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또 짜야 되고. 자, 1차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1차에서 민법과 학개론이 있는데, 우리 최저 점수가 40점이니까 민법을 40점 하죠. 민법 40점 맞다 해보죠. 꽈락만 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니까 합격 60점 이상을 맞추려면 얘는 몇 점 맞아야 돼요? 몇 점 맞아야 돼요? 80점이죠. 2점 보태줘야 되니까 얘가 80점 맞으면 되겠네요. 얘가 1차 과목의 최고 점수예요. 꼭 머릿속에 생각해놔야 돼요. 꼭 반드시 언제나. 이 말은 뭐냐면 85점, 90점, 95점 이 점수들은 의미가 없어요. 합격에 필요가 없는 점수예요. 얘가 최저 점수 40점이니까 20점을 보태주기만 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20점 보태주는데 60점 넘기 위해서는 얘가 80점이면 돼요. 그 이상의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공부를 하지만, 시험을 보지만 학개론의 합격을 위한 1차 과목의 최고 점수는 80점이에요. 그럼 이제 20점은 버려도 괜찮겠다는 얘기네요. 20점이면 8문제에 해당돼요. 8문제. 하나에 2.5점씩이니까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40문제 중에 8문제는 그냥 버려도 괜찮대요. 어렵네? 모르겠네? 패스. 3개 풀고 패스, 3개 풀고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생각해야 돼요. 1차 공부할 때는 과연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을 거예요. 내용마다. 선생님은 다 진도를 다 나가면서 다 모든 걸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해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물론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조언을 해줄 거예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내용이니까 너무 크게 욕심내지 않아도 되는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나는 이거 모르면 넘어가지 못해. 꼴보기 싫은 옆에 애가 하고 있어. 나도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사람마다 다 능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찌됐거나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건 난이도 하짜리와 중짜리를 중심으로 꾸준히 공부해서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어려운 것까지 다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최고 점수가 80점이래요. 8개는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합격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문제예요. 항상 명심해야 돼요. 1차 공부에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어요. 어려운 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어려운 거면 일단 넘어가도 괜찮아요.
나중에 보면 처음 공부할 때는 우리가 지식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져서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를 알려고 3시간, 4시간 끙끙 앓고 공부를 고민하고 고민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랬던 것이 한순환 공부하고 두순환 공부하고 세순환 공부한 다음에 이때 다시 고민하면 10분이면 해결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욕심내서 공부하려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쉽고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셔야 이게 효율적인 공부예요. 그래서 1차 과목의 최고 점수는 80점이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1차는 꽈락이 별로 없어요. 시험장까지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그냥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는 사람 말고 내가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10월 마지막까지 공부해서 시험을 봤다. 그러면 1차는 꽈락이 거의 없어요. 1차의 꽈락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공법이 꽈락이 가장 많아요. 공법은 어렵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됐거나 그건 공법 선생님이 잘 정리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1차는 꽈락에 큰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이건 중요한 거죠. 100점을 받으려고 욕심내면 안 돼요. 8문제 그냥 버려도 괜찮다라는 거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개념이의 뭐 과정을 이제 입문 강의를 좀 들었으면 사실 이 단원 구성을 잘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간단히 단원 구성 한번 좀 정리하고 집에 갈 때 학기로는 이렇게 1단원부터 8단원까지 구성되어 있다를 누가 탁 물어봐도 바로 나올 수 있게 머릿속에 외우시고 가셔야 돼요. 오늘 1차적인 학습 목표는 단원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단어들의 뜻이 뭔지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학개론은 이렇게 구성된 이유가 있었구나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학개론뿐만 아니라 민법이나 뭐 중개사법이나 공법이나 목차가 왜 이렇게 구성됐는지를 좀 고민해야 돼요. 이거 설명해주면 선생님들이 설명해주면 좋겠지만 뭐 진도가 좀 압박이 있다 보니까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학개론만큼은 단원 구성을 다 외우고 시작하셔야 돼요. 쉬었다가 할게요.